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예난의 홍색공주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난은 중국 공산당의 성지입니다.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에게 쫓겨서 거의 괴멸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이제 앞장선 대장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부활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그때 다시 둥지를 텄던 곳이 대장정의 종착지인 예난이었습니다. 우리말 발음은 연안입니다. 그 홍색은 중국 공산혁명의 상징 색깔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군대도 홍군이라고 하고 국기도 오성홍기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홍위병도 공산혁명 정신을 지키는 병사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난의 홍색 공주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 앞뒤 사정을 헤아려 보면은 그런 별명을 얻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예난의 홍색 공주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여류 극작가 순웨이스의 별명입니다. 순웨이스, 예난의 홍색 공주. 아버지 순빙원은 중화민국 탄생의 기원으로 삼는 그 신의 혁명 초기 때 그 중국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와 신문사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이미 독일 유학도 갔다 온 인텔리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껴서 공산당에 입당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당 정부에 체포됐습니다. 이 장제스는 순빙원에게 공산당을 탈당하고 국민당에 협조하라면서 사상의 전향을 요구했습니다. 순빙원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장제스는 놓아두면은 두고 화가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요참을 명령했습니다. 요참. 참수는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요참은 허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 동강 내는 게 요참입니다. 그 순웨이스의 아버지 순빙원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허리를 잘려서. 초기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은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죽어간 혁명동지의 유가족들을 서로 돌봐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웨이스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마오쩌둥, 그 다음에 주드, 저원나이 등 아버지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국 공산혁명의 1세대들이죠. 그들은 6살의 아버지를 잃은 순웨이스를 다 자기 딸처럼 그렇게 이제 키웠습니다. 특히 이제 친자식이 없었던 그 저원나이 부부는 그녀를 순웨이스를 정식 양녀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순웨이스는 잘 자랐습니다. 비록 6살의 아버지를 잃기는 했지만 그 청소년 시절부터 희곡을 쓰고 연극 연출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그 공산당 지도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스크바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 소련 유학에서 돌아온 순웨이스는 국공내전을 벌이고 있던 그 중국 공산당의 최전선을 돌아다니면서 연극 공연을 연출했습니다. 그 예술성하고 선전 효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또 이제 이 순웨이스는 나중에 마오쩌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했을 때는 비서 겸 통역 조장으로 마오를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모로 중국 공산당의 자랑거리였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찾아온 어떤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저원나이 등이 나중에라도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도록 조용한 곳의 특수감방에 그녀를 가뒀습니다. 끌고 간 사람들은. 그리고는 7개월에 걸쳐 매일같이 그녀를 고문했습니다. 넌 뭐가 그리 깨끗하냐? 누구누구와 붙어 먹었는지를 물어라 하는 것이 주된 고문 내용이었습니다. 고문 방법이 여성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성적인 고문이 주를 이루었다고 그 고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시체를 바로 화장해버렸기 때문에 사인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30년대 초반에 중국에는 왕잉이라는 아주 잘 나가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국민 배우였었습니다. 그 성품은 수더분하고 소탈했지만 분위기가 아주 고상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연극의 주연을 도맡았었습니다. 그 대지의 작가 펄벅하고는 아주 친했습니다.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예일대학에 단기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그 미국에 머물 때에는 백악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부부 앞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다녀온 후에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자유의 여신 왕잉.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연상된다고 해서 이제 그런 별명을 얻은 겁니다. 그 왕잉이 주연했던 작품 가운데 사이진화라는 연극은 당시로서는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무려 3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연극인데. 근데 그녀도 온데간데 없이 어느 날 저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시 어딘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끌려나간 것이 그녀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치파오라는 옷이 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그 원피스 형태의 중국 여성 전통 의상입니다. 특히 이제 치마에 옆트임을 주었기 때문에 여성미를 아주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한 그런 옷입니다. 근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한 여성이 외교 무대에 나설 때마다 치파오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그 치파오 입은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영어도 능통했고 아주 미소도 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등장하면 외교가 술술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파오 외교라는 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오쩌둥으로부터 국가주석직을 물려받았던 류사오치, 중국 2대 국가주석의 부인 왕광메이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진작부터 유학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영어도 아주 유창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조지 마샬 원수가 중국 공산당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을 때 그 회담의 영어 통역원으로 참석했다가 이 유사오치와 인연을 맺는 바람에 그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오치가 국가주석에 올랐기 때문에 그녀도 자동적으로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으로 외교 활동을 벌인 겁니다. 근데 그런 그녀도 어느 날 새벽에 어딘가에서 온 사람에게 끌려 나가서는 30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무참한 놀림감이 됐습니다. 홍위병들은 그녀에게 몸에 맞지도 않는 치파오를 억지로 입혔고 또 진주 목걸이를 흉내낸 탁구공 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리 돌림을 시켰습니다. 그 치파오하고 하이힐 그리고 진주 목걸이는 이 왕광메이가 평소에 외국 순방을 할 때 즐겨했던 차림입니다. 하여간 이제 그 후 왕광메이는 엄청난 고문을 당해가지고 하반신을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른 채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식도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이 순웨이스하고 왕잉을 죽였고 또 왕광메이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신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강청으로 불렀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장칭. 장칭이 위에 세 사람을 그렇게 사지에 몰아넣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예난의 홍색 공주 순웨이스는 혁명 원로 가족임을 내세워서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해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왕잉은 이 장칭 자신도 연극 배우를 하던 시절에 자신이 맡고 싶어 했던 배역을 언제나 독차지했다는 그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왕광메이의 경우에는 자기는 한 번도 약법 3장이라는 조항에 묶여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못 해봤는데 이 왕각매이는 퍼스트 레이디를 하면서 너무 설쳤다. 그게 이제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이 장칭의 괘씸죄. 이들 세 여성의 공식적인 제목은 모두 간첩 혐의입니다. 수네이스는 러시아를 위한 수정주의자 간첩으로 몰렸고 왕잉하고 왕광메이는 미국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간첩이다. 이렇게 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러시아 유학을 갔다 왔고 또 미국의 단기 유학을 갔다 왔고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간첩 혐의의 바탕이 됐습니다. 니네들이 간첩이니까 그렇게 잘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제목은 그렇게 갖다 붙였지만은 장칭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온 중국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장칭은 이들 셋만 죽인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마오와의 결혼을 앞뒀을 때 공산당이 직접 나서서 그 장칭의 과거를 캘 때 그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을 그때 이제 몇십 년 전에 그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 직접 증언을 했던 연극판이나 영화판의 동료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법한 그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또 하녀들까지 잡아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는지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 문화대혁명 초창기 장칭은 자신의 과거를 씻는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과 싸웠던 사람을 포함해서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은 찾아낼 수 있는 데까지 찾아내서 안갚음을 했습니다.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장칭이라는 여인과 한때 알았던 사람들이 딱 그 경우입니다. 정말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 벼락을 맞은 겁니다. 중국 역사상 4대 악녀 그 마지막 주인공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장칭입니다. 근데 이 장칭은 이미 말씀드렸던 세 악녀 그러니까 여태우, 척천무우, 서태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악녀였습니다. 그 세 악녀들이 일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악녀 노릇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이 장칭은 단 한 번의 사건에 너무나 임팩트 있는 악녀짓을 했습니다. 그 문화대혁명을 기획하고 주도해가지고 한꺼번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장칭은 좀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누군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와 또 늘 뭔가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의 운명하고 싸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칭은 1914년에 그 산둥성의 한 소도시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인 목공업을 하는 그 목공소 업주인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보다 최소한 20살 이상이 어린 첩,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도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발가락이 6개인 기형이었습니다. 그 장칭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에게 얻어맞아서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그 의처증 등의 이유로 수시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했는데 그럴 때 아버지 팔뚝을 물어뜯었다가 아버지가 삽으로 때려서 이제 앞니가 다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장칭의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장칭과 어머니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생아라고 놀리는 거부들한테 한 번도 지지 않고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 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14살 무렵에 장칭은 외가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중에 가출해서 유랑극단에서 이제 배우 생활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 그 가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구나, 이렇게. 그 15살 때는 산둥 실험극단이라는 예술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16살에는 또 그 고향의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몇 달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단지 돈만 많은 남자는 장칭의 관심 바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칭은 그 후에 결혼과 이혼, 동거와 별거를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혼과 별거는 주로 배우로서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재혼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명 배우나 또 배역을 주는 권한이 있는 극작가들이었습니다. 마오하고 24살에 결혼했는데 24살에 결혼할 때 그녀는 벌써 이미 3번이나 결혼을 했고 2번이나 동거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와의 결혼을 포함하면 일생에 4번이나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칭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을 무기로 삼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연극은 물론이고 몇 편의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조금씩 주로 상해 지역에서 이름을 알려나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장칭은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칭다오 대학 공산당 선전부장이었던 첫 번째 동거남 황징의 영향이었습니다. 그 황징은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의 명문대생이었고 카리스마도 뛰어났습니다. 나중에 중국 공산당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여간 누구나 반할 만한 남자였는데 한때나마 장칭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장칭은 분명히 남자들의 혼을 쏙 빼놓는 어떤 판무파탈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황진과 사귀던 어느 날 장칭은 공산당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당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투옥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치명적인 소문이 만들어집니다. 그 감옥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또 빠른 출소를 위해서 그 간수 등 그 여러 관계자들에게 몸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공산당 활동을 그만하겠다 하는 전향 선언을 하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 2가지 소문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장칭을 괴롭힙니다. 하여간 20대 초반까지의 장칭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상해 지역의 신문의 가십에도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 가십들로 인해서 간절히 원하던 배역을 연거푸 놓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삶을 살던 장칭은 어느 날 순전히 본인의 의사로 예난으로 갑니다. 예난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당시 중국 공산당의 성지였습니다. 장칭은 그곳에 있던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술활동을 통해서 본격적인 공산당 선전활동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자원합니다. 어쨌든 그때 제발로 예난으로 찾아온 장칭에게 공산당 정부, 공산당 중앙에서는 2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첫째는 연극배우를 하라. 연극을 하라 여기서. 그리고 2번째는 문화연극계의 국민당 첩자들을 좀 색출하라. 그런 정보요원의 역할을 줬습니다. 장칭은 그 2가지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의 정보요원을 했던 경험은 훗날 문화혁명을 했을 때 아주 톡톡하게 잘 사용을 합니다. 하여간 그 장칭은 연극을 하고 정보원을 하면서 점차 마오쩌둥의 눈에 띄게 되었고 마오는 그녀를 자신의 비서로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마오는 장칭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마오의 결혼 선언은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많은 공산당 간부들이 절대 반대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오가 그 당시의 부인인 허쩌전하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산당은 처음 창당될 때부터 여권 신장을 당의 주요 정강 정책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공산당이 그 여성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했고 축첩, 그러니까 첩을 얻는 거하고 중혼, 결혼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하는 거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공산당은. 여성들도 자유연애를 할 권리가 있고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이렇게 여성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 여성들이 좀 더 세워졌다 하는 그 시작이 여기서 단초가 마련됐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원로들 가운데는 결혼을 여러 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오가 4번, 누굽니까? 덩샤오평이 3번, 주더도 6번, 류사오치도 6번씩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국공내전, 그 다음에 공산당 색출 등등으로 배우자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 어릴 때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조언을 했다가 공산혁명을 한다면서 집을 나와가지고 자동이혼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든 중혼과 축첩, 동시에 2명의 아내를 거느린다, 이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처와 반드시 이혼을 해야 새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청나라 제국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위 관리들이 수명, 수십 명씩의 첩을 뒀던 것이 예사였던, 그러니까 봉건시대, 왕조시대와 비교하면은 중국 공산당은 확실히 여권을 더 보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강령을 만들도록 했던 마오가 허쩌정과 자기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친과 결혼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중혼이 되는 거고 축첩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공산당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마오의 부인 그 허쩌전은 당시 공산당에서 성골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장정을 함께 겪었던 혁명 동지였습니다. 공산당이 마오의 결혼을 반대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장칭의 과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감형을 위한 매춘하고 그 공산당을 그만하겠다 하는 사상 전향서에 서약을 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공산당 최고 지도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판무파탈, 강청에게 푹 빠져있던 마오는 장칭에게 결혼은 사생활이라면서 결혼을 아주 고집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고집을 하니까 결국은 마오하고 공산당 지도부 그리고 장칭 사이에는 약법 3장, 이 3가지는 반드시 지킨다 하는 기괴한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고조 유방의 고사에도 약법 3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첫째, 마오하고 허쩌전이 이혼할 때까지 둘은 정식 부부가 아니다. 둘째, 마오의 기거와 건강은 장칭만이 책임진다. 다른 여자는 할 수 없다. 셋째, 장칭은 마오의 개인적인 업무만 도와줄 뿐 향후 20년간 당의 직책을 맡거나 공식적인 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이 약법 3장입니다. 그러니까 약법 3장의 두 번째 조항은 부부로서의 장칭의 권리를 보장한 겁니다. 다른 여자는 마오의 건강과 말하자면 기거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세 번째 조항은 장칭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 겁니다. 20년 동안 공산당의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다. 근데 그때 장칭은 약법 3장이 아니고 약법 10장이라고 해도 무조건 서명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일단 해놓고 본다. 무조건 오케이 한다. 이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익혀왔던 장칭의 처세 방법이었습니다. 하여간 마오하고 장칭은 193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둘 사이에 유일한 혈육인 딸 리나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마오와 본부인이던 허쩌정과의 이혼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정식 부부가 된 겁니다. 하여간 이 시간에 장칭의 일대기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문화혁명하고 관련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신 마오쩌둥의 정실 부인이 된 장칭은 그 약법 3장의 한을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 마음 놓고 호형 호부를 하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처음에는 아내이면서 아내라 하지 못했고 나중엔 영부인이면서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출세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 그 장칭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됐을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절절하고 차곡차곡 쌓였던 그 한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난장판이 벌어지면서 마치 원자탄이 터지듯이 메가톤급 위력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장칭은 1939년에 결혼했는데 약법 3장의 기한이 지나고도 한참이 마감되고도 한참이 더 지난 1966년에 중앙문화혁명 소조 부조장이라는 직함으로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그 남편인 마오가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장칭은 자기의 전공 분야였던 과거의 활동 분야였던 연극판에서 벌어진 어떤 일, 그 해서파관이라는 연극의 비판 운동을 주도하면서 문화 대혁명이라는 광기에 불을 붙입니다. 해서파관. 이게 뭐냐? 1961년에 당시에 베이징 부시장이던 우한이라는 사람이 쓴 희곡 제목입니다. 해서파관. 그 명나라 시대에 그 해서라는 아주 강직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황제에게 직언을 하다가 파면당했다 하는 것이 주요 줄거리였습니다. 해서가 관직에서 파면됐다. 그 말이 해서파관입니다. 이 작품이 처음에 공연됐을 때는 마오쩌둥도 아주 좋은 연극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관리들이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충언을 한다는 것은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만 해도 마오의 권력이 철옹성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에 이어서 국가주석을 맡은 그 류사오치, 그리고 그 류사오치의 오른팔인 덩샤오핑이 일을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그들이 일을 잘할수록 마오는 인민들에게 자신이 잊혀질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죽고 난 후에 그 후임자인 후르시초프에 의해서 대대적인 격하운동이 벌어졌던 그 소련의 스탈린처럼 마오 자신도 그런 꼴이 될까 봐 몹시 두려워진 겁니다. 마오는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장칭이 치고 나왔습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연극인 해서파관은 불온한 사상을 담고 있는 연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오 주석을 명나라 역사상 가장 무능한 황제 가운데 한 명인 가정제하고 비교를 했고 그 마오가 했던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정면에서 비판한 펑더화이, 그러니까 팽덕회 국방부장을 충직한 신하인 해서로 비유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서파관을 좋은 작품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모두 마오 주석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장칭은 본인이 미리 장악해놓거나 매수해놓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언론인들한테 그런 논지의 글을 발표하도록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해서파관을 칭찬하는 사람은 자본주의를 쫓는 주자파이고 반혁명분자라고 논리를 비약시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장칭의 주장이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민들이 세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자파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쫓는 사람을 몰아내고 마오 주석을 결사 보유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나 있긴 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인기와 숭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황제 본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인민을 위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마오쩌둥이다. 그렇게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참 중국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인지 불쌍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하여간 제일 처음에 이제 주자파 척결, 마오 주석 결사 보유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도 장칭이었고 그 바람을 태풍과 회오리로 바꾼 사람도 장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처음에는 홍위병이 대학생들로만 구성됐던 조직인데 그걸 중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시킨 사람이 바로 장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하고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의 막무가내 그 마구잡이의 열정을 정치판으로 그냥 끌어들인 겁니다. 그 자신이 했던 연극 배우로서의 재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전 인민, 특히 그 나이 어린 홍위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장칭은 홍위병 중고등학생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들과는 끝까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투쟁해야 되며 결코 자비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장칭이 그들이라고 칭한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공산혁명을 방해하고 자본주의를 쫓는 사람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자신보다 잘난 모든 사람을 다 없애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주, 교사,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등등 이제까지 너희들을 가르치던 사람, 너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너희들의 적이다. 그러니 그들을 처단하라. 그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평소에 잘난 척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눈꼴 시렸던 사람들을 모두 없애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요컨대 너희들의 순웨이스와 왕윙, 왕광매를 찾아내서 제거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장칭은 인생에 대한 그 자신의 분노와 열등감을 전 국민의 분노로 옮겨 붙였습니다. 전이시켰습니다. 그 광적인 분노와 충동질로 결과로 문화혁명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칭은 그러한 온갖 악행들을 주로 3명의 부하들과 함께 저질렀습니다.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그리고 왕홍원이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4인방이라고 불렀습니다. 4인방. 장칭,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왕홍원. 장칭은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죽고 난 후에도 이 4인방의 힘과 조직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오가 후임자로 미리 지명해놨던 화국봉, 또 예제닝, 그러니까 엽금영이죠. 리센넨, 이선념 등등의 당 원로 연합 세력에 의해서 그 4인방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반당, 반혁명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재판정에서 장칭을 제외한 4인방의 나머지 3사람은 모두 순순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장칭만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고 오로지 마오 주석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오 주석의 개였다. 그가 물라고 하면 물었을 뿐이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면서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너희들도 전부 죄인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계속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장칭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녀에게 문혁의 책임자를 시킨 것도 마오였고 그녀가 한 모든 행위를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추인한 것도 마오였습니다. 그런데 장칭은 마오가 시키지 않은 일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또 마오가 물라고 하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이 물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문화를 모두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또 중고등학생마저 정치에 동원했습니다. 특히 일평생에 걸쳐 자기 마음에 맺혀있던 자신의 개인적 원한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칭은 죽는 것도 그녀답게 죽었습니다. 처음에 사형을 언도받았고 나중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마는 그녀는 1991년 5월 14일 날 새벽 3시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향년 77세였습니다. 막 유서를 길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구구절절히. 그렇지만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마오 주석, 당신의 제자이자 전우였던 제가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전우, 혁명을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곧바로 화장됐습니다. 그녀는 무덤도 없습니다. 중국의 4대 악녀 장칭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4대 악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장수했다는 겁니다. 남편들보다 최소한 10년 이상 오래 살았던 것은 물론이고 당시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더 길게 살았습니다. 여태우의 경우는 기원전 사람인데도 환갑에 죽었습니다. 척천무우는 무려 82세, 서태우는 73세, 그리고 장칭은 7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치머, 나간, 폐월, 수화, 그 중국의 4대 미녀, 그리고 그 이전에 마리, 달기, 포사 등의 이제 경국지색들, 이런 미인들이 전부 일찍 죽었던 거하고 비교하면은 그 미인 방명이라는 말하고 또 욕먹으면 오래 산다 하는 말이 그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인 방명, 욕먹으면 오래 산다. 하여간 원래 오늘은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두 황후인 당태종 2세민의 부인 그 문덕 황후 장손씨하고 또 명태종 주원장의 부인 효자고 황후 마씨의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세 딸을 각각 수나라, 당나라, 북주 그 세 왕조의 황제들과 결혼시켰던 독고 부인 이야기, 또 혁명기에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던 세 사람인 순원, 장제스, 또 가장 부자였던 콩상시와 결혼했던 그 세 자매 숭아이린, 숭칭링, 숭메이링, 그 송가 황조의 그 세 자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간추려서 다음에 짤설 신잡 코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10개의 키워드로 분석한 중국 문화사의 네 번째 키워드 여인천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0개의 키워드 5번째 단어 중국의 관시라는 말을 탄생시켰던 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